아우구스투스 다시 6. 존 윌리엄스 장편 소설. 조영학 옮김. 북 2. 넷 1 서한. 서기전 14. 발신 다마스쿠스의 니콜라우스 예루살렘. 수신 가이우스 클리니우스 마이케나스. 그간 편지에서 여러 차례 밝혔듯 지난 3년간 궁리가 많았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친구 옥타비우스 카이사르께서 이 장기간의 동로마 여행에 마르쿠스 아그리파와 그의 부인을 수행하게 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헤로드 왕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로마를 장기간 비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께서는 제가 왜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본인이 아니라 은거 중이신 장군께 편지를 쓰는지 의아하시겠죠. 그래도 잠시만 귀를 빌려주세요. 조금씩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씁니다. 몇 달 전 마르쿠스 아그리파 부부와 함께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헤로드 왕이 일행을 초대해 잠시 여행의 피로를 풀도록 배려한 덕이죠. 아그리파는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보스포루스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로마의 충성스러운 왕이 죽고 그의 아내 디나미스가 북방의 클레오파트라를 자처하면서 스크리보니우스라는 야만인과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왕의 불행한 운명을 가볍게 여긴 탓이겠죠. 그리고 얼마 전 로마의 정책을 뒤집고 정부와 함께 남편의 왕국을 통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자가 정부를 꼬드겨 남편을 시해했다는 소문도 있으나 어쨌든 북쪽 야만인들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기에 마르쿠스 아그리파도 왕국에 가서 반란을 진압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지금은 헤로드가 제공한 전함과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율리아가 쫓아갈 수 없었지만 그럴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는 청도 거절하고 로마로 돌아가지도 않았죠. 그러더니 남편이 떠나자마자 우리의 애원을 뿌리치고 수행원을 챙기더니 곧바로 그리스의 북쪽 섬들로 떠나버린 겁니다. 최근에 남편과 함께 관광한 곳들이죠. 얼마 전 지금 그녀가 있는 곳에서 위험천만한 소식을 받았는데 친애하는 마이케나스,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바로 그 소식 때문이랍니다. 마르쿠스 아그리파와 율리아는 지난 2년간 옥타비우스 카이사르와 로마 사절 자격으로 남쪽 에게해 섬들과 그리스 아시아의 해변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율리아는 특히 황제의 따님이라는 이유로 그리스 동부국가 특유의 아첨의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었죠. 아첨의 시작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로스에게서는 그녀의 방문을 기려 동상을 세웠죠. 그런데 레스보스 섬의 미틸렌의 원주민들이 안드로스에서 어떻게 환대했는지 얘기를 듣고 율리아와 아프로디테 여신을 쌍둥이로 묘사해 대형 조각상을 만든 겁니다. 그 후로는 섬, 도시를 막론하고 율리아와 아그리파가 방문할 때마다 의식은 점점 더 과해졌죠. 그리고 마침내 율리아를 아프로디테의 현신으로 받들고 의식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의 과장이 문명인들에게야 우스꽝스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크게 해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예를 바치면서도 살짝 절차를 수정하는 등 기지를 발휘해 아무도 상처받지 않게 하기도 했죠. 의식이 거의 로마식으로 보였을 정도입니다. 그 와중에 율리아 본인에게 뭔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율리아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식을 거치면서 그녀를 대변하는 여신의 속성을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불후의 여신이라도 된 듯 도도해지고 비인격적이 되었죠. 그 이전에는 그녀를 보며 그렇게 느끼기는 했지만 아시아의 소식을 듣고 나니 슬프게도 그간 미심쩍었던 부분들까지 확인해 주는군요. 보고서에 따르면 율리아는 어느 날
일리움의 트로이 유적지를 돌아보고 밤에 스카만데르 강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율리아와 수행원들을 태운 뗏목이 뒤집어지고 모두 하류로 쓸려 내려갔죠. 예, 모두에게 위험한 순간이었죠. 율리아는 누군가에게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리아는 구조를 미뤘다는 이유로 남편 마르쿠스 아그리파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 마을에 2만 드라크마의 벌금을 부여했습니다. 무려 한 사람의 1천 드라크마에 달하는 거액이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평생 일해도 1천 드라크마는 구경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소문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도 도와달라는 비명을 듣고 강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지켜보기만 할 뿐 구조 노력은 하지 않았던 듯 합니다. 어쩌면 정확한 상황 설명일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개입을 해야 할 듯 합니다. 헤로드 왕께 청해 마르쿠스 아그리파에게 벌금을 사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가문의 안녕을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 대중의식 얘기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사교적인 행사인데 그럴 때면 율리아는 아프로디테의 옥좌에 앉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종류의 의식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공개적인 의례는 아닙니다. 보다 은밀하게 치러지는 쪽인데 그 때문에 이 계몽의 시대에 어느 정도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이들 섬과 동부 그리스 송령들의 밀교가 하나 있습니다. 여신을 모시는데 신도가 아니면 이름조차 알 수 없다더군요. 아무튼 남녀 신 모두를 관장하는 최고의 여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여신의 힘은 인류가 알고 있는 신들을 모두 더한 것보다 강합니다. 신도들은 정기적으로 의식을 열어 그 힘을 축복하는데 물론 어떤 의식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유가 정염이든 수치심이든 밀교는 비밀로 가려져 있으니까요. 허나 절대적인 비밀이 어디 있나요? 저도 여행 중에 들은 얘기가 많은걸요. 솔직히 그때마다 그 본성에 인상을 찌푸리고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곤 했답니다. 여자들의 밀교입니다. 사제가 있기는 해도 여신의 제물이 되기로 맹세한 뒤 거세된 자들이죠. 제물은 여사제들이 선택합니다. 소문이 맞는다면 여사제들이 종종 자기 아들을 제물로 선택한다더군요. 그런 제물이 남자들 중에서 가장 신성하고 기운이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물은 나이가 20 미만이고 동정이고 또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성격의 의식인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먼 거리에서나마 신성의 숲속에서 플루트 소리와 찬송을 직접 듣기는 했죠. 개종자들과 신도들은 사흘간의 의식을 거쳐 금욕을 하고 스스로를 정화한다더군요. 신도들이 춤과 노래, 음주 등으로 환각 상태가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술이 와인인지 보다 이상한 물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음악과 춤과 미학으로 신도들이 환각 상태가 되면 의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여신 앞으로 최초의 제물이 끌려 나오죠. 제물은 완전히 알몸으로 담한 야생 동물 모피를 허리에 두르고 신성모, 십자가의 손과 발을 기다란 면류관으로 묶습니다. 여신한테 제물을 바친 다음에는 신도들이 제물을 둘러싸고 춤을 추는데 그동안 미친 듯이 몸에서 옷을 뜯어낸다더군요. 이윽고 여신이 소년에게 다가가 신성의 검으로 그의 허리에서 모피를 끊어냅니다. 이때 제물이 마음에 들면 면류관의 구속까지 자른 다음 신성숲의 동굴로 데려갑니다. 이른바 여신과 인간의 결혼을 위해 준비를 해둔 공간이죠. 결혼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나 여성들의 밀교인데다 법이나 일반 풍습에 합의도 없습니다. 여신과 제물은 사흘 동안 동굴에 숨어 지내는데 소문이 맞는다면 여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물을 이용합니다. 음식과 음료는 동굴 입구에 두죠. 그리고 그동안 동굴 밖 신도들 역시 격정과 일탈이 이끄는 대로 성을 탐닉한다네요. 사흘 후 여신과 인간 A는 동굴에서 나와 물 건너 또 다른 신성의 숲으로 들어갑니다. 이른바 축복받은 자들의 섬인데 그곳에서 인간 A는 부르의 위치를 획득하죠.
야만 신도들의 정신세계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만 이 밀교가 일리룸에서 레스보스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신도들 중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교양 있는 가문까지 들어있죠. 뗏목이 뒤집혀졌을 때 율리아는 바로 그 의식에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지금껏 묘사한 의식을 마치고 축복받은 자들의 섬으로 건너가던 참이었죠. 예, 그녀는 여신의 현현이었어요.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밀교를 싫어했지만 이상한 신도들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없었겠죠. 그들이 보기에는 상식과 경험을 넘어선 사람들이니까요. 절대 벌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밀이 깨지고 말 테니까요. 바로 그 비밀주의가 지금 율리아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마르쿠스 아그리파,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심지어 로마까지 보호해주고 있답니다. 소문의 사악한 의식 말고도 심각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밀교 신도들은 권위를 모두 버리고 욕망을 받아들이라고 요구를 받으며 남자와 법은 물론 인간 사회의 관습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도덕적인 행위뿐 아니라 살인, 반역 등 상상 가능한 불법을 닥치는 대로 저지를 수 있답니다. 친애하는 마이케나스, 이제 제가 왜 황제께 편지를 쓰지 않았는지, 왜 마르쿠스 아그리파와 상의할 수 없는지, 왜 이 문제로 장군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시겠죠? 공무를 벗고 칩거에 들어가신 분한테 말입니다. 어떻게든 황제 친구분을 설득해 율리아가 로마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회복 불능까지 타락하지 않았다 해도 이상한 땅에 남아있는 한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율리아의 일기 판다테리아 서기 4. 아버지가 왜 로마로 돌아오라고 하명했는지 지금껏 알지 못했다.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더없이 강압적으로 지시했건만 한 번도 이유를 말해 준 적도 없다. 그저 제2 시민의 안악이 너무 오래 시민과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나와 리비아만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종교적 의무가 있다고만 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더 이상 질문도 허락하지 않았다. 물론 내가 귀국 명령에 분개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는 없었다. 당신은 정말 처음으로 내 자신을 찾은 삶에서 쫓겨난 기분이었다. 또다시 더 이상 의미 없는 의무를 수행하며 여생을 탕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레스보스의 미틸레네까지 찾아와 소식을 전한 사람은 바로 니콜라우스였다. 시리아 출신의 작고 이상한 유대인으로 아버지가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화가 나서 그에게 따졌다. 안 가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귀국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니콜라우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아버지 지시입니다. 난 남편과 함께 있어요. 남편께서는 보스포루스에 계십니다. 게다가 그분도 아버님 친구이시죠. 마님의 부친은 황제이십니다. 폐하와 로마가 따님을 그리워하십니다. 돌아가면 곧 봄이겠군요. 그래서 우리는 레스보스를 떠났다. 나는 마치 꿈속의 구름처럼 섬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배 뒤로 멀어져 가는 것은 내 삶이었다. 그 삶에 남아 나는 여왕이었고 여왕 이상이었다. 로마에 점점 가까워지면서야 비로소 나는 3년 전 이곳을 떠날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로마의 삶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조차 더 이상 나를 두렵게 만들지 못한 것이 지금도 기억나지만 그 이전에 아버지를 보았을 때 어떻게 아이가 된 기분이었는지 의아했다. 나는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가 집정관인 해에 로마에 돌아왔다. 리비아의 아들이자 내 남편 딸 비프사니아의 남편. 그때 내 나이 26살. 여신에서 평범한 여인으로 영락한 채 고통스럽게 로마에 돌아왔다. 3. 서한 서기전 13. 발신 푸블리우스 오비디우스 나소. 수신 섹스투스 프로페르티우스 아시시.
친애하는 섹스투스, 친구이자 스승이시여, 스스로 암울한 망명길을 강제하시고 그 속에서 편하십니까? 불초한 제자, 이렇게 간청하오니 부디 로마로 돌아오소서. 다들 가슴을 치며 그리워하나이다. 이곳 상황은 스승님 생각보다 그렇게 암담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하늘에는 샛별이 뜨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개월간 저 또한 다른 시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했답니다. 스승님은 제 영감의 스승이십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죠. 하오나 저보다 현명하다 확신하실 수 있사옵니까? 스승님이 우울하신 이유는 로마 때문이 아니라 스승님의 기질 탓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돌아오세요. 아직 밤은 떨어지지 않았고 즐거움도 남아 있습니다. 부디 용서하소서. 아시다시피 무거운 대화는 제 전공이 아닙니다. 시작은 어찌해 본들 늘 끝이 흐지부지해지고 맙니다. 편지 서두에서는 그저 즐거운 날을 얘기하고 그러니 어서 돌아오시라 스승님을 설득할 생각이었습니다. 어제는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황제의 탄생 축일이자 로마의 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작부터 크게 불길하더군요. 어제 아침 일찍이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겨우 아침 7시. 로마 동쪽에서 태양이 건물 숲을 어렵사리 뚫고 나와 도시를 발밑에 두기 전이었죠. 어제 같은 휴일에 사건 변론이라뇨? 오늘 해도 충분한 일인데 말입니다. 어쨌든 아주 어려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답니다. 코르넬리우스 아프로니우스가 저를 고용해 파비우스 크레티쿠스를 고소하려 합니다. 지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크레티쿠스도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막 고소를 했죠. 사실은 둘 다 도둑놈들인지라 어느 쪽도 증거는 부족하답니다. 소송 절차가 늘 그렇듯 이번에도 보고서의 기술과 변론의 설득력이 더 중요할 듯 싶습니다. 어제는 오전 내내 일을 했습니다. 따분한 일 때문에 낑낑대다 보면 늘 그렇듯 놀라운 식구들이 난데없이 마구마구 떠올랐죠. 비서는 답답할 정도로 느리고 어설프기만 합니다. 포럼의 소음은 평소보다 귀에 거슬리기 짝이 없었죠. 그래서 점점 초조해져서 수백 번이나 이놈의 터무니없는 직업을 그만두어야겠다고 투덜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써본들 원치 않은 재산이나 불리다가 한심한 원로가 되기밖에 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따분한 와중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문 밖에서 왁자지껄하더니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잊고 노크도 없이 문이 활짝 열렸죠. 눈앞에 나타난 자는 제가 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황간이었답니다. 두건을 쓰고 향수를 쳐 바르고 옷은 야들야들한 비단에 손가락마다 에메랄드와 루비를 잔뜩 끼고 있었죠. 그가 내 앞에 섰는데 자유인은 물론 시민도 안중에 없다는 투였답니다. 이번 축제는 농신제가 아니다. 누가 내 놈 보고 함부로 뛰어들라 허락했더냐? 내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제 여주인입죠. 저를 따라 오셔야겠습니다. 마님의 지시니까. 내 여주인이 미쳤더냐? 감히 어떻게? 내 여주인이 누구냐? 그가 미소를 지었죠. 마치 내가 놈의 발밑에 민 달팽이라도 된 기분이더군요. 제 여주인은 율리아십니다.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제1시민의 영예시죠. 더 알고 싶으십니까, 변호사 나리? 놈의 앞에서 입을 쩍 벌리고 말았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따라오시죠? 그가 오만하게 묻더군요. 그 순간 초조함이 거쳤습니다. 나는 껄껄 웃으며 서류 다발을 비서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 뭐든지. 나는 그렇게 말하고 노예에게 돌아섰죠. 그래, 의뢰를 받겠다. 내 여주인이 어디로 데려갈지 한번 보자꾸나. 그리고 그를 따라 문을 나섰습니다. 친애하는 섹스투스, 늘 그렇듯 이번에도 잠시 샛길로 빠져야겠습니다. 그 여인은 사실 몇 주일 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셈프로니우스 그라쿠스가 주최한 파티에서였죠. 그분은 스승님도 아시죠?
황제의 따님은 오랫동안 동로마를 여행하다가 한 달 전쯤 돌아왔죠. 원래는 남편인 마르쿠스 아그리파의 공무를 따라갔는데 남편은 아직 그곳에 남아 있다더군요. 예, 저도 그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후 로마의 수다꾼들은 오직 그 얘기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라쿠스가 초대했을 때 옳았구나 하고 받아들였답니다. 율리아와 꽤나 친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샘프로니우스 그라쿠스의 빌라에는 말 그대로 손님이 수백이나 되었습니다. 파티가 너무 커서 즐기기조차 어려운 모임이지만 나름대로 유쾌하기는 했습니다. 그 와중에 율리아를 만나 잠시 수다도 떨었죠. 율리아는 정말 매력적이고 기막히게 아름다운 여인이랍니다. 매우 지적이고 교양미도 넘쳐 흐르더군요. 예, 친절하게 내 시도 읽었다고 말해주었답니다. 부친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분이시라 스승님만큼이나요. 전 얼굴을 붉히며 내 운문이 다소 외솔스럽다며 용서를 빌었죠. 율리아는 환상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친애하는 오비디우스, 자꾸 그렇게 당신이 심한 야하고 삶은 정숙하다고 주장하시면 다시는 상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친애하는 율리아, 그럼 그 반대로 주장해 보겠습니다. 제 삶은 음탕 하나 제시는 정숙하답니다.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유쾌한 막강극이기는 했지만 실로 제 존재를 생각하기는커녕 2주 동안이나 기억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나를 기억했고 앞에 서술한 상황에 따라 어제 한 번 더 마주했습니다. 집 앞에 가마꾼들의 호위를 받으며 5개의 가마가 있었습니다. 모두 보라색과 금색으로 차양을 들이웠죠. 안에는 어디나 사람들이 가득 타 여기저기 꿈틀거리고 웃음소리가 거리를 흔들었죠. 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황관도 다른 곳으로 가서는 미천한 노예들을 괴롭히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가마에서 내렸는데 한눈에도 그녀였습니다. 율리아. 고맙게도 내 지루한 오전을 방해한 여인이죠. 이윽고 다른 사람도 가마에서 내려 옆에 섰는데 샘프로디우스 그라쿠스였답니다. 그가 나를 보며 미소 짓기에 저도 2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덕분에 권태의 지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제 목숨을 살리셨으니 마음대로 쓰소서. 제가 율리아에게 인사를 챙겼죠. 사소한 일에 쓸 거예요. 오늘 아버지 생일인데 저보고 친구 몇 명을 원형 경기장 전용 관람석에 초대하라시네요. 예, 그곳에서 시합을 보며 내기 돈을 탕진할 생각이랍니다. 시합이라 매혹적이군요.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던졌으나 율리아는 반어법으로 받아들였는지 활짝 웃더군요. 시합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곳에 가는 이유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한테 보이고 사소한 유의를 찾기 위해서죠. 그녀가 힐끗 샘프로니우스를 보더니 어쩌면 당신은 배울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한 뒤 내게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몇 사람이 가마에서 내려 기지개를 켜더군요. 누가 사랑의 시인 오비디우스와 타고 갈래요? 여러분이 목숨이라도 바칠 그런 주제로 시를 쓰는 분인데 가마 안에서 여러 사람이 손을 흔들며 내 이름을 불렀답니다. 자, 오비디우스, 우리와 함께 타요. 내 여자한테 당신 조언이 필요하답니다.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요.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죠. 나는 그나마 공간이 넉넉한 가마를 골랐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지고는 천천히 혼잡한 거리를 지나 막시무스 경기장으로 향했죠. 우리가 도착한 때는 정오 즈음이라 관중들이 관중석에서 우르르 빠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합을 재개하기 전에 재빨리 점심을 먹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우리 가마색을 알아보고 양쪽으로 갈라서니까 솔직히 기분이 묘하더군요. 마치 쟁기질의 땅이 갈라서는 것만 같았습니다만 그래도 기꺼이 손을 흔들어 주고 연호해 주었답니다. 우리는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나는 율리아, 샘프로니우스 그라쿠스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무리를 이끌고 원형 경기장의 벌집처럼 나 있는 아케이드를 지나 계단으로 향했죠.
점성가 하나가 손을 흔들며 우리를 불렀는데 일행 중 누군가 "우리 운명은 우리가 안다 영감!" 하고 외치며 동전을 던져주었죠. 창녀가 나타나 뒤처진 남자를 유혹했지만 아가씨가 짐짓 겁을 먹은 척 놀리더군요. "오, 안 돼. 내 남자 빼앗아 가지 마라. 안 돌아오면 난 어쩌라고?"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황제 관람석에 이르니 누군가 쉬잇소리와 함께 정숙을 명했습니다. 물론 옥타비우스 카이사르를 향한 존경의 표시였으나 우리가 도착했을 때 황제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동행들도 유쾌하고 즐겁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실망스럽더군요. 스승님도 아시다시피 스승님처럼 마이켓 나스의 지인도 아니고 그를 알 필요도 없었기에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또한 만나본 적이 없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로마에서 멀리서 보기야 했지만 제가 아는 모습은 스승님께서 알려주신 게 전부였죠. 황제께서는 안 계십니까? 내가 물었죠. 대답은 율리아가 했습니다. 유혈이 낭자한 경기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짐승 사냥이 끝난 후 느지막이 나타나시죠. 그녀가 계단 아래 공간을 가리키기에 돌아보니 노예들이 죽은 짐승들을 끌고 가거나 피로 얼룩진 땅을 갈퀴로 긁어냈습니다. 내가 보는 중에도 호랑이 몇 마리, 사자 한 마리, 심지어 코끼리까지 끌려나갔죠. 전에 로마에 처음 왔을 때 이런 식의 사냥에 참가한 적이 있지만 그때도 정말 지루하고 진부하기만 했답니다. 율리한테도 그렇게 전하니 미소를 짓더군요. 아버지 말씀도 그랬어요. 죽는 짐승은 힘없고 멍청한 놈들 뿐이라고. 어느 쪽도 동정이 가지 않는데요. 게다가 사냥꾼과 짐승의 싸움에는 판돈도 없어요. 아버지는 도박을 즐기시죠? 시간이 늦었어요. 오시기는 하시겠죠? 내가 물었죠. 그럼요. 아버지의 탄생 기념인걸요.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를 준비한 사람은 신임 법무관 율리우스 안토니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율리아에게 뭔가 이야기하려다가 문득 율리우스 안토니우스가 누구인지 깨닫고는 말을 삼가기로 했죠. 그런데 율리아가 내 의도를 짐작했는지 미소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예, 맞아요. 특히 아버지는 옛 적의 아들에게도 절대 무례하지 않을 분이죠. 지금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용서하고 그 아들을 자기 자식보다 아낀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그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아들이 궁금하기는 했죠. 아버지가 죽은 지 세월이 많이 흘렀건만 로마 시민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존중했으니까요. 사실 동행이 흥겨운 덕에 그런 일까지 고민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황금 접시에 가벼운 요깃거리를 가져오고 황금잔에 와인을 따라 주었죠. 우리는 먹고 마시며 오후 경주를 위해 돌아오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관중석이 가득 차더군요. 로마 시민 대부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기장이 웅성거리더니 엄청난 함성이 터졌습니다. 관중들이 일어나며 우리 관람석을 가리키더군요. 나도 상체를 돌려 어깨 너머를 보았는데 관람석 뒤쪽 그림자 속에 사람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다소 크고 하나는 작았죠. 키 큰 사람은 화려하게 수놓은 튜닉에 보라색 테두리에 집정관 토가를 입고 작은 사람은 평범한 흰색 튜닉에 보통 시민의 토가 차림이었답니다. 키가 큰 사람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수양 아들이자 로마 집정관이었습니다. 작은 쪽은 물론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황제 본인이었죠. 두 사람이 관람석에 들어오자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황제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향해 목례를 한 뒤 자리에 앉을 것을 종용했죠. 황제는 율리아 뒤에 앉고 티베리우스는 인상이 어두워서 그런지 왠지 자리가 불편한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무리와 약간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아무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와 딸은 몇 차례 고개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더군요. 이윽고 황제가 나를 보고는 율리아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더군요. 율리아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짓으로 나를 가까이 오라 불렀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아버지한테 소개를 하더군요.
만나서 반갑소. 내 친구가 당신 작품 얘기를 하더군. 황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고 지친 기색이었는데 은발머리는 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 눈만은 밝고 예리하더군요. 감히 그분과 이름을 견줄 수 없는 실력입니다. 제 뮤즈는 훨씬 작고 미천하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뮤즈가 누구를 선택하든 간에 따를 수밖에. 오늘 볼만한 경주가 있었소? 예? 나는 눈을 끔뻑였죠. 경주, 좋아하는 기수가 있는지 물었소. 폐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경주에 온 까닭은 말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옵니다. 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사옵니다. 그럼 판돈을 걸지도 않겠군. 황제는 다소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주가 아니면 뭐든 다 걸겠습니다. 내가 대답하자 그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뒷사람을 돌아보더군요. 당신은 처음에 어디 걸었어? 누구한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도 대답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경주 코스 맨 끝에 게이트가 열리고 트럼펫이 울리고 행렬이 입장했기 때문이죠. 선두는 율리우스 안토니우스. 경기에 돈을 댄 법무관인데 진홍색 튜닉 위에 보라색 테두리 토가를 걸쳐 입고 오른손에는 황금 독수리를 들었더군요. 독수리는 당장이라도 상하 지팡이에서 날아갈 것처럼 보였죠.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썼습니다. 거대한 백마가 전차를 끌었는데 이렇게 멀리에서 보았어도 풍채가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행렬은 천천히 경주로를 돌았습니다. 율리우스 안토니우스 뒤로는 의식을 담당한 사제들이 걸어갔죠. 사제들은 각기 신들을 상징하는 동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경주에 임할 기수들이었습니다. 다들 흰색과 붉은색, 초록색과 청색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더군요. 마지막은 무용수와 팬터마임 배우들, 광대들이었는데 다들 깡총깡총 뛰고 구르며 트랙을 돌았습니다. 그동안 사제들이 조각상들을 연단에 내려놓았죠. 이제 기수들이 조각상들 주변을 전차를 몰고 달릴 겁니다. 이윽고 행렬은 황제 관람석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율리우스 안토니우스는 말을 멈추고 황제에게 인사를 올리고 그의 생일을 기려 경기를 헌정했죠. 솔직히 호감 가는 사내더군요. 외모도 놀랍도록 잘생겼습니다. 근육질 팔은 햇볕에 그을려 갈색이고 얼굴은 가무잡잡한데 표정이 살짝 어두웠죠. 치아는 새하얗고 검은 머리는 곱슬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아버지를 꼭 닮았다는데 제가 보기엔 훨씬 날씬했습니다. 헌정사가 끝나자 율리우스 안토니우스가 다시 관람석에 다가와 황제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경주가 시작하면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황제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기쁜 표정이었죠. 그가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말을 아오. 기수들도 알고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 당신도 경마에 대해 조금 알게 될 거야. 솔직히 고백하건대 스승이시여. 위인들의 생각은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황제, 세계의 지도자는 오직 임박한 경마에만 관심이 있는 듯했답니다. 그에게 패해 자살한 사람의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하고 지극히 자연스럽더군요. 저한테도 보통 시민들이 대화하듯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 그 주제를 두고 시를 쓸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금세 포기해야 했습니다. 호라티우스께서 이미 했겠지만 어쨌든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율리우스 안토니우스는 경주로 끄트머리 입구 속으로 사라지는가 싶더니 잠시 후 출발문 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군중들이 환호를 보냈죠. 율리우스 안토니우스는 손을 흔들어 답하고는 발밑에 대기 중인 기수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가 백기를 내리자 장벽이 열리고 전차들이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출발했습니다. 그때 황제를 힐끔 훔쳐보았습니다. 의외더군요. 정작 경마가 시작하니 관심이 없는 듯 하더군요. 그는 내 시선을 눈치채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똑똑한 친구들은 첫 번째 경주에 걸지 않아. 행렬 때문에 말이 흥분해서 제대로 달리지 못하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어쨌든 말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전차들이 7바퀴 중 4바퀴를 돌 때쯤 율리우스 안토니우스가 합류했습니다.
관람석 내의 사람들과는 대개 구면인지 아주 친근하게 목례를 교환하더군요. 몇 명은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황제와 율리아 사이에 앉아 곧바로 내기 돈을 걸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게 오후가 흘러갔죠. 하인들이 음식과 와인을 더 내오고 젖은 수건을 가져와 얼굴을 닦도록 해주었죠. 황제는 경주마다 돈을 걸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명과도 내기를 했어요. 예, 돈은 아무렇게나 잃고 어쩌다 딱이라도 하면 무척 좋아하더군요. 마지막 경주가 시작하기 전 율리우스 안토니우스가 일어나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기에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게도 인사를 건네며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황제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율리아한테 어딘가 은밀한 시선을 던졌는데 율리아가 고개까지 젖히며 웃었답니다. 황제는 인상을 찌푸리기는 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군중이 원형 경기장을 빠져나간 후 우리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저녁 때 샘프로니우스 그라쿠스의 집에 모여 한참을 머물렀죠. 그때 율리우스 안토니우스와 황제딸 사이의 에피소드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율리아가 직접 얘기해 줬어요. 율리아의 남편 마르쿠스 아그리파는 한때 젊은 마르켈라, 즉 황제의 누이 옥타비아의 딸과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율리아가 과부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그리파는 황제의 설득을 받들어 마르켈라와 이혼하고 율리아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율리우스 안토니우스가 아그리파의 이혼녀 마르켈라와 결혼을 한 겁니다. 복잡하군요. 내가 애매하게 대꾸했죠.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모두 적어놨기 때문에 누가 누구와 결혼할지는 언제나 뻔하니까. 친애하는 섹스투스, 내 오후와 저녁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보고 알던 사람도 만났죠. 로마는 다시 살만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4. 율리아의 일기. 판다테리아. 서기 4. 나한테는 와인이 허락되지 않는다. 식사는 농부가 먹는 조악한 음식들이다. 검은 빵, 마른 야채, 절인 생선. 이제는 가난한 자들의 습관까지 몸에 익었다. 하루가 끝나면 목욕을 하고 간소하게 식사를 한다. 이따금 어머니도 합석하지만 난 창가 테이블에서 혼자 먹는 쪽을 선호한다. 저녁 조류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거친 빵 맛을 가볍게 즐길 줄도 안다. 빵은 벙어리 한여가 아무렇게나 굽는데 묘하게 늘 모래 씹는 맛이 나고 그 맛은 와인 대신 마시는 봄 냉수로 더욱 강해진다. 나는 빵을 씹으며 먼저 살다간 수천만의 빈자들과 누예를 생각한다. 그들도 이 검소한 식사를 즐겼을까? 나처럼? 아니면 부자들의 식사를 꿈꾸느라 입맛을 망쳤을까? 사람이라면 모두 나처럼 먹어봐야 한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이국적인 식사에서 극단적으로 거친 음식까지. 어제 저녁은 지금 이 글을 쓰는 테이블에 앉아 옛 음식의 맛과 식감을 떠올려 보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제는 영원히 먹지 못할 맛을 떠올리는 와중에 샘프로니우스 그라쿠스의 빌라에서의 저녁 생각이 났다. 특별히 그날 저녁이 왜 생각났는지는 모르겠다. 갑자기 이 판다테리아의 여명 속에서 당시의 장면이 눈앞에 불쑥 나타난 것이다. 극장 무대에 제 공연 되기라도 하듯. 그리고 미처 떨쳐내기도 전에 나를 사로잡고 말았다. 마르쿠스 아그리파는 동로마에서 돌아와 로마에 석 달을 머물렀다. 나는 네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 그리고 그 해 초 아버지가 아그리파를 북쪽 판노니아로 보냈다. 야만 부족들이 다시 다뉴브 국경을 위협한다고 했다. 샘프로니우스 그라쿠스는 내 자유와 이른 봄을 축하하고자 파티를 열었다. 그가 약속한 대로 전례 없는 파티였다. 친구들도 모두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다. 남편이 로마에 있는 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까지. 후일 비방문들이 횡행하기는 했지만 샘프로이우스 그라쿠스는 내 애인이 아니었다. 천성이 남봉꾼이라 나를
다른 여성들처럼 편안하게 대한 덕분에 엉뚱한 소문이 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여전히 황제의 딸이라는 운명을 의식하고 있었다. 일리움에서 여신으로 놀았던 시간도 마치 아직 실현되지 않은 꿈만큼이나 아련했다. 요컨대 한동안은 내 본성을 누르고 다른 사람처럼 살았다는 얘기다. 3월 초 레피두스가 죽자 공석이 된 대신관 자리를 아버지가 떠맡았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하루 경주의 날을 선포했다. 셈프로니우스 그라쿠스는 옛 로마에 대사제가 있다면 새로운 로마는 대여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3월 말에 파티를 열었다. 시민들은 파티의 성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다. 손님들이 길들인 코끼리를 타고 온다거나 동로마 음악가와 무용수들을 수천 명씩 불렀다는 소문도 있었다. 공상은 기대를 먹고 자라고 기대는 다시 공상의 양분이 되었다. 그런데 파티 일주일 전 아그리파가 브린디시를 경유해 이탈리아에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국경의 반란을 진압했다는 얘기다. 우선 나라 맞은편 푸테올리 인근에 우리 별장으로 가겠다고 했으니 나도 그곳으로 떠나 그와 합류해야 했다. 나는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노발대발했으나 나는 그 다음 주 남편이 여독을 푼 다음에 만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아버지가 차갑게 나를 노려보았다. 대신 그라쿠스의 파티에 참석하겠다는 얘기냐? 예, 내가 주빈이니까요. 거절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넌 남편한테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한테도요. 아버지 명분과 로마도 있죠. 내가 놀아나는 젊은 놈들 행동을 내 남편이나 남편 친구들과 비교해 볼 생각은 안 해봤더냐? 그 젊은 놈들이 바로 내 친구들이에요. 내가 늙으면 함께 늙어갈 사람들이죠. 그가 그때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내 말이 맞다. 누구나 늙어가지. 나도 한때 젊은 적이 있었건만 늘 잊고 사는구나. 좋다. 남편한테는 내가 로마에서 할 일이 있다고 전하마. 그래도 일주일 후에는 떠나도록 해라. 네, 남편은 그때 만날게요. 내가 대답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남쪽으로 가지 않고 셈프로니우스 그라쿠스의 파티에 참석했다. 실제로 파티는 향후 몇 년간 로마에서 제일 유명한 파티가 되었지만 그 이유는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 코끼리들이 손님들을 실어 나르지도 않고 소문으로 떠돌던 볼거리도 없었다. 손님들도 1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의 하인과 음악가와 무용수도 그 정도에 불과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웃었다. 무용수들의 춤을 구경하다가 일부가 무대에 뛰어오르기도 했다. 무용수들은 당황하면서도 즐거워했다. 탬버린과 하프, 오보의 소리에 맞추어 정원을 돌면 분수들이 한껏 분위기를 돋우었다. 횃불은 분수를 희롱하며 인간의 기교를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저녁 시간이 끝날 무렵에는 음악가와 무희들이 특별 공연을 하고 시인 오비디우스가 나를 기려 신작시를 낭송하기도 했다. 셈프로니우스 그라쿠스는 나를 위해 상하로 특별히 의자를 제작해 정원 조금 높은 곳에 놓아두어 손님들이 누구나 경의를 표하게 해주었다. 그라쿠스는 늘 그렇듯 풍자적으로 이 말을 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발 밑에 손님들을 보았다. 산들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잣나무와 버즘나무 숲을 헤치고 내 비단 튜닉을 애무했다. 무희들이 춤을 추고 몸에 오일을 바른 사내들이 횃불 속에서 물결쳤다. 문득 일리움과 레스보스 생각이 났다. 그곳에서는 나도 인간을 넘어선 존재였건만 셈프로스가 내 옥좌 옆에 기댔다. 난 한동안 예전처럼 행복했다.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불현듯 내 옆에 누군가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내는 계속 고개를 조아리며 관심을 끌려고 했다. 나도 아는 자였다. 아버지 집에 있던 하인. 나는 손짓으로 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지시했다. 춤이 끝나고 손님들의 따분한 박수가 가라앉은 후 하인을 옆으로 불러들였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더냐?
내가 물었다. 소인은 프리스쿠스이옵니다. 아그리파님 소식 때문입죠. 지금 편찮으시다 하셔서 폐하께서도 곧바로 푸테올리로 떠나십니다. 마님께도 곧 바로 따라오시라 명하셨습니다요. 내가 보기에 심각하더냐? 프리스쿠스가 고개를 조아렸다. 폐하께서는 오늘 밤 떠나십니다. 걱정이 많으십죠. 나는 시선을 돌려 친구들을 보았다. 다들 샘프로니우스 그라쿠스의 정원 비탈에서 느긋하고 즐겁게 어울렸다. 웃음소리가 무용수들의 무곡보다 매력적이고 우아했다. 따뜻한 봄바람에 실려 떠다니는 웃음소리들. 나는 프리스쿠스한테 이렇게 말했다. 폐하께 돌아가. 기다릴 필요 없으시다 전해라. 내가 알아서 남편한테 갈 테니까. 프리스쿠스가 머뭇거렸다. 문제가 있나? 마님을 모시고 오라 하셨습니다요. 이렇게 전에 지금껏 남편한테 의무를 다했지만 지금은 떠날 수 없다. 남편은 나중에 보겠다. 프리스쿠스는 떠났다. 샘프로니우스 그라쿠스에게 소식을 전하려 했으나 이미 오비디우스가 내 앞에 자리를 잡고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나를 위한 시였다. 그를 멈출 수는 없었다. 예전엔 그 시를 외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다. 그만큼 인상적인 시였건만 그도 그 시를 책에 싣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 시는 오로지 내 것이라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다고. 남편은 영원히 보지 못했다. 아버지가 푸테올리에 도착할 때쯤 죽었기 때문이다. 의사가 증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증세는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다. 덕분에 남편은 별다른 고통 없이 숨을 거두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내게도 잘해주었다. 남편은 내가 그런 고마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 아버지는 그날 밤 함께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송로버섯 때문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샘프로니우스 그라쿠스의 빌라에서 송로버섯을 먹었다. 검은 빵에 모래맛에 송로버섯의 흙맛이 걸려 나왔다. 그 때문이리라. 내가 두 번째로 과부가 된 그날 저녁 생각이 떠오른 것은 5. 율리아에게 바치는 송시 오비디우스 작 서기전 13년경 불안한 심사에 정처 없이 떠돌다 신들이 거하는 사원과 숲들을 지나네. 숲을 지나노라면 통행인들을 불러들여 예를 다하라 이르는 신들. 우리 기억이 다하는 곳 어디에도 가지 하나, 그루터기 하나, 도끼가 난무하며 포악슬에 찍어본 적 없는 곳, 태고의 숲. 나는 또 어느 곳에 머무를고 내가 다가가도 그가 아니면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황급히 지나가도 야누스는 꿈쩍도 않고 지켜보네. 이제 여기 베스타가 있네. 나름대로 믿음직하고 멋들어진 그녀. 나는 생각하네. 소리쳐 부르네. 여전히 대답 없는 그녀. 베스타는 불꽃을 추스르네. 지금은 또 어느 누구를 위해 요리를 하는 걸까? 그녀가 가볍게 손을 흔드네. 뜨거운 난로 위로 상체를 숙인 채 나는 슬픔에 고개를 저으며 지나가네. 그러자 마침내 천둥치는 유피테르. 두 눈이 나를 보며 불꽃을 터뜨리네. 무슨 일일까? 뭐든 맹세라도 내걸어 길을 바꾸라 지시하시는가? 그가 호통친다. 오비드, 내 음란한 삶은 끝도 없다더냐. 하찮은 시 짓기 노름은 헛된 출세길은. 나는 머뭇머뭇 대답한다. 천둥은 끝없이 들리건만. 세월을 보라 불쌍한 시인이여. 원로의 법복을 벗고 국가를 생각하라. 적어도 노력은 할지니 천둥소리가 시끄러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기에 나는 서글피 지나가네. 이곳은 마르스 신전. 나는 지쳐 멈추네. 그리고 바라보네. 그 누구보다 두려워하며 그가 왼손으로 들판을 갈고 오른손 칼로 허공을 가르지 않는가. 궁극의 마르스여, 산자와 죽어가는 자의 아버지여, 그대를 부르노니 기꺼이 나를 환영하소서. 하지만 저토록 매정한 거절이라니. 춘3월에 이름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신이시여, 어찌하여 내가 태어난 이 달에 나를 거부하시나이까. 나는 한숨 짓노라. 신들이여,
나를 위한 공간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옛 조국의 옛 신들께 외면당해 절망에 빠지노라. 신들의 영역을 벗어나 오고 가는 산들 바람에 미천한 이 몸을 맡기노라. 그리하여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나니 부드럽고 아련하고 감미로운 소리, 오보에와 탬버린과 플룻 웃음의 노래, 바람, 새, 여명의 바스락거리는 나뭇잎들. 이제 내 귀가 나를 이끄노니 어디든 따라가리. 그리하여 두 눈이 음악이 약속한 광경을 보리니 이윽고 마침내 눈앞에 나타나나니 샘물이 모여 개울을 만들고 개울은 동굴을 침범하고는 느긋하게 날이 화원 사이를 굽이치네.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듯 파르라니 날이 꽃이여. 난 이렇게 중얼대네. 분명히 이곳에 신이 거주하노라. 이제껏 미처 알지 못했던 신, 님프들이 하늘하늘 가운 차림으로 봄과 밤을 찬양하지 않는가. 하지만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이여, 여신이여, 그녀에게 모두가 눈을 돌리노라. 기꺼이 숭배하고 즐거이 기도하노라. 여신이 미소 짓자 어둠이 밝아지네. 오, 오로라보다 부드러운 미소여. 그녀의 아름다움은 고귀한 윤호보다 빛나네. 새로운 비너스가 저 높이 천궁의 목자에서 내려왔노라. 과거 아무도 보지 못했건만 모두가 숭배해야 함을 아노라. 환호하라. 여신을 맞이하라. 옛 신들은 그들의 숲에 남아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붓게 하라. 우리는 여신을 환영하나니 그리하여 기쁨 속에 살며 즐거워하리로다. 이제 곧 밤이 오리로다. 이제 곧 우리가 쉬리로다. 하지만 아직은 사위의 아름다움이 가득하지 않은가. 여신의 은총으로 이 신성의 숲에 삶이 가득하지 않는가. 6. 율리아의 일기. 판다테리아. 서기 4. 남편은 샘프로니우스 그라쿠스의 파티가 있던 저녁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떠났어도 임종을 지킬 수는 없었다. 아버지도 밤새 쉬지 않고 이동해 그 다음날 푸테올리에 도착했지만 옛 친구는 이미 죽은 뒤였다. 전원에 의하면 아버지는 차가운 시선으로 시신을 볼 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유의 냉정함으로 마르쿠스 아그리파의 보좌관들과 대화를 했다. 보좌관들은 물론 다들 슬픈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시신을 절차에 따라 로마로 이송하라 지시하고 원로원에 사신을 보내 장례 절차를 준비하게 했다. 그러고는 휴식도 없이 마르쿠스 아그리파의 시신 행렬을 따라 로마에 돌아왔다. 느리고 슬프기만 한 장례 행렬. 사람들은 아버지가 운구 행렬에 선두에 서서 비틀비틀 걸었으며 얼굴이 대리석처럼 새하얀 색이었다고 전했다. 나도 포럼에 장례식에 참석했다. 아버지는 장례 연설을 하고 나는 그곳에서 그의 차가운 표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그리파의 시신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마치 옛 친구가 아니라 기념비를 대하는 것 같았다. 아무도 모르는 얘기도 있다. 장례가 끝나고 아버지는 팔라티네의 사태, 자기 방으로 물러나 사흘간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곡기마저 끊었다.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는 몇 년은 더 나이 들어 보였다. 말을 할 때는 무덤덤하고 조곤조곤했는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마르쿠스 아그리파의 죽음과 함께 그의 내면도 일부 죽은 것이다. 아버지는 그 이후로 완전히 사람이 변했다. 남편은 집권 시기에 획득한 정원들, 자신이 세운 목욕탕, 그리고 그 시설들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로마 시민들에게 남겼다. 시민 모두에게 은 100냥씩 물려주기도 했다. 남은 재산은 아버지에게 돌렸다. 동포들을 위해 쓸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나도 냉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남편의 죽음이 전혀 슬프지 않았다. 관습이기에 슬픈 표정을 하기는 했으나 느낌은 아무 느낌이 없었다. 마르쿠스 아그리파는 좋은 사람이었다. 싫어해 본 적은 없고 어쩌면 좋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그때 내 나이 27, 내 아이를 낳고 5째를 임신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부가 되었다. 나는 아내이자 여신이며 로마의 제2 여성이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 뭔가를 느꼈다면 바로 안도감이었다. 마르쿠스 아그리파가 죽은 지 4개월 후 나는 5번째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황제는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를 따라 아그리파로 지으며 때가 되면 자신이 입양하겠다고 선언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다. 그저 감옥 같은 삶을 벗어나 행복할 따름이었다. 아니, 자유는 꿈에 불과했다. 마르쿠스 아그리파가 죽은 지 1년 4개월, 아버지는 나를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와 맺어 주었다. 남편 중에서는 유일하게 내가 증오한 인물이었다. 7. 서한 서기전 12 발신 리비아 판노니아 수신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사랑하는 아들아, 이번 일은 내 조언을 따르거라. 내 양부 얘기대로 비프사니아와 이혼하고 율리아와 결혼해야 한다. 이미 안배는 끝이 났고 그 과정에 나도 적잖은 역할을 했단다. 이런 식의 일처리에 화를 내고 싶다면 그래 얼마든지 받아주마. 양부가 너를 입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맞고 너를 아그리파 후임으로 판노니아에 보낸 것도 당장 그 정도의 권력을 맡길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일 뿐 너를 후계자로 만들 생각도 전혀 없단다. 그래, 다 사실이다. 내 말대로 넌 이용당하고 있다. 상관없다.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면 미래도 없다. 그렇게 되면 너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겠다는 이 어미의 꿈도 물거품이 되겠지. 너는 미미한 존재로 남아 사람들의 천대와 모멸을 견뎌야 할 테고 양부는 내가 자기 손자들에게 명목상의 부친으로 남기만을 바란다. 정년기가 되면 그중 하나를 후계자로 만들고자 하겠지. 하지만 그 사람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니? 신들께서 언제 그를 데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란다. 그러니 그의 바람이 어떻든 너도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은 있단다. 내 아들이고 가문도 만만치 않으니까. 물론 양부가 세상을 떠나면 나도 어느 정도 내게 권력을 물려줄 게다. 내가 율리아를 싫어하는 것도 안다. 그래도 상관없다. 율리아도 너를 싫어하지만 역시 개의치 않겠다. 넌 내 자신, 내 나라, 우리 가문에 대한 의무만 생각하거라. 머지않아 내 말이 옳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게다. 그럼 너도 화가 가라앉겠지. 괜한 경거망동으로 위험을 자초하지는 말거라. 우리 미래가 우리 자신보다 중요한 법이니라.